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표현은 오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인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뭐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을 늘려서 이재명 지분을 숨겨뒀다. 그런 말을 김만배 씨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승인 한 적이 없어요. 설마 비슷한 말을 살짝 윤색한 거 아니겠나? 아예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냈을 리가 있나? 네. 검찰이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아예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예. 그분의 것이란 말은 녹취록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아예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를 있다고 기자들한테 말해준 거고 누가 말해줬겠어요? 검사가 했지. 검찰이 그 녹취록 가지고 있었는데. 기자는 그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검사가 말해준 걸로 단독, 특종 그리고 상까지 받은 거예요. 기자들은 아니 그 검사가 네.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겠냐고. 거짓말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항변하겠지만 검찰이 이재명 죽이는데 적극적인 공범이 돼서 그 사기극의 거대한 사기극이죠. 네.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 수사관 기자들이 뭐라고 소감 밝혔습니까? 그때.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했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탁상 공론은커녕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는 사례가 된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쓴.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자들이 진짜 취재했던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어요. 2011년 윤석열 중수부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 이어지는 대장동 관련 비리들 50억 클럽이니 뭐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대출의 출발인 그래서 출국 금지까지 했던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네.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사수였어요. 검사 시절에. 네. 직속 상관이었다고. 그 박영수 변호사를 1억 5천 주고 변호인으로 썼더니 그냥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다. 청문회에서 이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 대목 잠깐 들어봅시다. 여기에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광길이 이상 수사관 기자들이 뭐라고 소감 밝혔습니까? 그때.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했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탁상 공론은커녕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는 사례가 된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쓴.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자들이 진짜 취재했던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어요. 2011년 윤석열 중수부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 이어지는 대장동 관련 비리들 50억 클럽이니 뭐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대출의 출발인 그래서 출국 금지까지 했던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네.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사수였어요. 검사 시절에. 네. 직속 상관이었다고. 그 박영수 변호사를 1억 5천 주고 변호인으로 썼더니 그냥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다. 청문회에서 이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 대목 잠깐 들어봅시다. 여기에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광길이 법정에서 최근에 3월달에 증언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리베이트 준 사실을 답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중수부 수사관이 이광길에게 조우영 말은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해서 조우영을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답니다. 자, 이거는 판결문에도 나온 내용인데 실제 그러면 이광길 씨가 다시 청문회에 나와서 그걸 인정했느냐. 이광길 씨가 불려 나와서 또 인정한 대목 들어봅시다.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지금 진술을 하신 거예요. 수사 앞에서. 예, 면담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확인서에도만 빼고 쓰셨다 이것입니다. 예. 자기 돈 줬다고 그랬는데 네. 검찰이 뇌물이잖아. 불법 대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돈 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수사관이 아니 그건 빼시고 그건 빼시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불법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조우영 씨가 자기 이제 임명했을 때 청문회 때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네, 그 영상 우리 여러 번 틀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봅시다. 볼 때보다 잘 받아요.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불침 항공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항공모함이고 사람 여기 자기들한테는 무기로 보이는 거지. 대한민국이 군함으로 보이고. 그 미친 거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럼요. 실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건 참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터전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기를 군함으로 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못 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아예. 네. 근데 저렇게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군은 생각하는데 네. 브런슨 사령관이 특이한 건 그것을 입 밖에 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가 입 밖에 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인데 나는 아니야.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 임기 다음까지 안 돼 그거는. 사실 전작권 전환은 저는 오늘 바로 해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오늘 바로 해도 사성 장군이자 주한미 부사령관을 하신 네. 분으로서 오늘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사령관 할 때 브룩스 사령관 하다가 에브람스 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바뀌었어요.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작권 쭉 받고 나서 저하고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서 제너럴 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작권 전환 오늘 바로 해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그때 사령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 당시 주한민 사령관이 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은 또 근무하면서 바뀌었어요. 조건이 돼야 된다 하고. 왜냐하면 처음 객관적으로 딱 받았을 때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초기에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했을 때의 조건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해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오늘 바로 해도 사성 장군이자 주한미 부사령관을 하신 네. 분으로서 오늘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제가 부사령관 할 때 브룩스 사령관 하다가 에브람스 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바뀌었어요.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작권 쭉 받고 나서 저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서 그 제너럴 김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작권 전환 오늘 바로 해도 문제 없겠네요라고 그때 사령관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지금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 당시 주한민 사령관이 네, 그 당시는 근데 그 사람은 또 근무하면서 바뀌었어요. 조건이 돼야 된다 하고. 왜냐하면 처음 객관적으로 딱 받았을 때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초기에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했을 때의 조건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조건이 있거든. 그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연락반을 두는 개념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부처럼.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빨리 하고 또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연합사를 존치하면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 사령관하고 사령관이 부사령관 하니까 왜 당장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 사령관이 나 휴가 가면은 부사령관님이 나 대신 하지 않느냐 당장이라도 그래서 당장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맞다 이거는 또 오늘 당장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사람도 적응하면서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따졌어요. 그 사령관도. 지금 사실은 조건이란 것은 계속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나중에 세 가지 조건인데 핵심 군사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사 능력을 갖추는 거 하고 하나는 이미 갖췄지 않습니까? 이미 거의 다 갖췄죠. 그다음 핵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대응하는 능력, 그다음 한반도의 안정적인 어떤 안보 환경 세 가지인데 핵심 군사 능력과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은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그냥 정성적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이것도 왜 조건이 만들어졌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처음에는 시기로 판단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전작권 갖고 온다고 했을 때 2012년까지 한다. 시기는 못 받고 했는데 2015년경에 보수정부에 우리는 보수정부였고 북한은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까지 요구했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 좀 띄워주시면 저 기사가 제대로 아니요 저 기사를 제대로 쓸 거였으면 반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김만배가 저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녹취록이 없단 말이죠. 김만배가 한 것처럼. 그런데 김만배가 저렇게 말한 것처럼 쓸 거면 김만배에 대해서 반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김만배 저렇게 했다고 녹취록은 되어 있지만 김만배 그런 사실 없어 이렇게 제목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검찰은 그분 것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김만배는 부인 이렇게 나가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언론 보도입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된 아니, 그래서 내가 기자게. 그때 그러니까 저게 공작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남욱도 만났고 김만배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도 물어보잖아요. 그 절반 그분 그다음에 진짜 관여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고 그때. 김만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했어요. 그랬었고 맞아요. 남욱도 그렇게 말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만배는 유지가 됐는데 남욱이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치. 남욱은 도대체 너는 말을 왜 바꾸냐? 너는 애들 왜 사진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왜 바꾸느냐. 근데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달랐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면 이런 얘기가 쭉쭉쭉 늘어났단 말이죠. 결국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언론을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검사들이. 그래서 동아일보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그분이란 워딩을 누구한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받았죠. 검사한테 받았죠. 정리를 만들어내지 받았는데 물론 못하죠. 고도의 유원모가 그 녹취록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수사 기록이니까 증거물이니까 볼 수는 없었지만 박은정 의원 말대로 김만배한테 크로스 체크는 한번 해봤어야지. 자, 녹취록에 그분이란 배당금 절반이 그분이라는 이재명 것이라고 그 워딩이 있다고 검찰에서 말을 하는데 진짜 네가 그런 말을 한 게 맞아 하고 김만배한테 물어 확인을 해봤어야지. 그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기사는 조작에 공모했다,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지금이라도 물론 그분이랑 워딩을 직접 저 똘떼기 기자들일 텐데 법조에 직접 검사가 주진 않았을 거죠. 큰 거를 갖다. 당연히 그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나 사회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니까는 그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그 법조 기자들한테 야 내가 이거 확인했는데 이거 있으니까 한번 기사 써봐. 이렇게 했을 과정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럼 저 고도의 유원모는 그때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일선 기자는 사실로 밝혀야 전제하고 썼겠죠. 사실로 전제했으니까 인쇄되는 지면에까지 나간 거예요. 되게 지면에 나간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확실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누군가 전해준 거야 이거. 그거면 아니면 위에서 책임지겠다고 했겠지. 그 자기들이 위에도 사실로 자기들이 확인했으면은 네. 김만배한테 확인했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그 선의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김만배한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당연히 보통의 기자라면은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저 녹취록을 우리가 기자가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언론이 도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경찰들 현직 경찰들은 오히려 보안 수사권 필요하네. 이렇게 네, 그렇게 경찰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70%가 말했다. 맞습니다. 라고 기사를 썼는데 근데 그 자료를 봐요. 아까 다시 그 자료를 조사. 보여주시면 자. 저기 보시면은요. 예. 보안 수사권 인정해야 된다는 건 35.2%에 불과해요. 예. 저 밑에 저 통계들은 보안 수사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네. 반대네. 반대하는 저거가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의 야만은 뭐냐면 핵심은 70%가 반대한다고 해야지. 현직 경찰관이 과반 이상이
훨씬 더 많이 보안사 검사의 보안 사건을 반대한다가 도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언론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보안수 사건과 보안수 요구권을 같은 거로 다 묶어버렸네. 묶어버리고 일부러 묶었네. 합니다. 말로 거미하게 아니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저걸 묶어가지고 나도 보안수 사건과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봐. 요구권을 묶었어요. 그걸 묶었구나. 그리고 묶어가지고 저게 65.7%를 10명 중 7명 찬성으로 만듭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저거는 정확하게 저 문법이라면 경찰 70%를 반대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반대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검사들은 보안 사건을 찬성하고 경찰은 반대하네. 그 양쪽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저 구조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저희는 직접 보안 사건 인정 필요는 35.2%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35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 인정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밑에 거랑 다 결이 같아요. 같아요. 밑에 거는. 맨 위에 거 하나만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저걸 왜 같이 묶어? 네. 일부러 질문 참 못했다. 일부러 안 해.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근데 거야. 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구조가 대장동 그분하고 똑같아요. 같다고요. 저 저걸 하는 묶어서 70%를 그냥 그 핵심으로 뽑아간 겁니다. 이거가 언론이 두 개를 잘했어요. 65.7% 두 개를 더한 다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인데 더한 다음에 기사를 띄워주세요. 자, 저희 기사를 띄워주세요. 기사. 언론이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다시 70% 보안수사 필요로 바꾼 거예요. 저거를. 저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경사정책법무연구원도 검사가 또 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언론 기사 보고, 그럼 경찰도 보안사건 그런 검사에게 줘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국민들은. 제목만 보고요. 이렇게 언론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YTN은 좀 양심적으로 좀 힘들었나 보네. 그러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직간접 유지돼. 간접이 보안사 요구권 거죠. 보안사 요구권이 간접이거든. 그것도 똑같이 국민들한테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장난치고 놀리네. 근데 저쪽 담당 기자라면 그 보안수 사건과 요구권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는 당연히 알 텐데. 그러니까 같이 묶어버렸구만.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형사소송법 197조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가 요구해서. 보안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 규정을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197조의 2고 경찰이 하도록 주체가 경찰이에요. 장만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그 샤넬백 유죄 판단이 나왔고 또 그거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진법사도 그 대목이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정작 가장 재질이 나쁜 그 뇌물을 받은 김건희 씨만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매우 안 되죠? 매우 안 되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여론조사는 영태균 씨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왜 무죄를 선고했냐? 그 대목 잠깐 봅시다.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뇌물인데 누가 계약서를 작성해. 진짜 야 저런 이유로 무죄를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샤넬은 그걸 주고받을 때 통화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의례적인 축하 인사밖에 없다. 그것도 들어봅시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진짜 당선 축하하는데 당선 축하하자마자 이것 좀 해주시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 그래서 다 무죄가 됐단 말이죠. 특검은 이번에 몇 년 구형했습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형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나왔어야 돼요. 7, 8년. 네. 자, 잠시 후 포니포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내란 특검 구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계엄 직후 사람들 가둘 수용시설을 점검했다고 하고 또 그 반대 세력들이 국외를 못 나가게 출국 금지 등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단 말이죠. 이거 왜 했겠어요? 계엄 성공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예요. 이 구형 사유를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과 물적 기반도 준비했다는 게 사유입니다. 그렇죠. 성공 내란을 위해서.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 문자를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지금 법정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소통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권력형 유착 맞죠 이게. 담당 판사가 그 유명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동안 이진관 판사가 내란에 대해 견제해온 그 단호한 입장에 비춰보자면 10년 이상 선고되지 않을까. 선고일이 언제입니까? 6월 9일입니다. 자, 노상원 자백 유도죄 의혹 관련 JTBC 단독 있네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의 본질적인 임무,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이거든요. 즉, 처음부터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병화 전 사무총장과 특별조사국 일명 하이거파는 애초부터 감사 결과 정해놓고 온갖 압박과 증거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어서 검찰에 갖다 바쳤습니다. 12월에 감사원 운영 세신 TF법 활동경과 종합보고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적 감사라고 인정하셨죠? 예. 회유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감사자들의 상급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강요 압박을 하거나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 심지어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을 9시 34분부터 2일 새벽 6시 9분까지 밤샘 조사를 하고 동일한 피감사자를 25회 조사했다. 밤을 새고 새벽 3시 4시까지 조사 이어서 하는 거 사실상 자만지옥의 고문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야간 조사 밤샘 조사 이렇게 인권 침해하면 누가 버텨냅니까? 디지털 증거도 마구잡이로 포괄적으로 갖다가 썼습니다. 이거 수사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이런 악질적인 조사가 정상적인 조사입니까?
자, 이어서 당시 조사를 진행한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물어봐요. 이것도 봅시다. 통계조사 사건 조사 진행하셨죠? 강압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다음 나오십시오. 강압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어쨌건 당사자들에게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틀게요. 감사원이 원하는 건 청와대다.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의견도 묻지 않고 결론이 조작으로 간다며 소설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 녹취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실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BH 파견, 수석 장관이었던 사람들, 우리를 털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의견 묻지 않아. 그냥 조작이야. 모든 틀은 조작으로 가. 이게 당시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까 그런 답변이 유지가 됩니까? 자, 이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의원이도 할 수 있는데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목표로 17번이었는데 총선에서 14번까지만 당선됐거든요. 앞에 세 사람이라 판단해야 돼. 근데 위성락, 강유정, 임광현 각각 안보실장, 대변인, 국세청장 되면서 작년 7월에 승계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버니포에서 처음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그 통계 조작은 어떻게 한 건지, 예, 과거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7대 사건 거의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자, 지방선거 소식으로 넘어갑시다. 하정우 AI 수석이 어제 권한나 예상대로 출마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미디어 토마토였던가요? 첫 번째 여론조사 나왔던데 네. 이 정도 구도예요. 이건 선거가 이제 진행될수록 그 했던 조사원 감사원에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당신 여전히 강압조사 아니라고 그래? 이미 그 감사에서 이거 강압조사 표적조사라는 거 들어왔는데 네. 당사자들 중에 그 인정한다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공개하신 그 녹취 일부라고 하신 거는 네. 누가 주고받은 자가인가요? 그건 그 당시에 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것을 저희가 일부를 틀었던 것이고, 네. 근데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그때 일부 기사 제보 있었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원 국토부 직원들이 너무 억울해서 당했던 게 이번에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자기 본인 실명 얘기하시면서 직접 현장에서 가림막 뒤에서 다 증언하신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요. 그 전에도 저희 의원실 제보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마 일부에 아까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보여드렸던 그게 내용이 보니까 야, 우리 털어가지고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겠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의견을 묻지도 않아 다 조작이야 조작. 네. 이렇게 얘기를 조사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이 청문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당한 것들을 다 쏟아내신 거죠. 이번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한 12분인가가 현장에 다 나오셨었어요. 당한 사람들이? 당한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그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시간상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회의록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들은 것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붙잡아 놓고 밤새 밤새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밤새 조사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출산 4개월 차 그 여직원까지도 불러서 잠도 안 재우고, 저희는 새벽 6시까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중간에 잠깐 수면을 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밤샘 계속? 조사를 이었고, 뭐 휴식 시간은 주었겠지만 6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따로 잠을 자거나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새벽까지요? 네, 아직도 이런 데가 새벽까지. 있어요? 네, 이게 단지 이분뿐만이 아닌 겁니다. 일부러 새벽까지 잠을 안 심야 자고. 조사, 밤샘 조사 하는 게 정말 수두룩하고 지금 최고 25회 조사를 받으신 분이 있고요. 25번이요? 네, 25번이나. 아니, 감사원이 무슨 검사들보다 더하네. 검사들보다 더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대상이 공무원이고 감사 방해죄라는 그 근거를 들이대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거든요. 감사원이 고유 권한을 검찰의 형사 절차처럼 사용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지금 국정조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감사원이 그 행정조사권이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적법전차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조사권을 마구잡이로 발동해서 그 포괄적인 행정권을 활용해서 뭐 포렌식도 함부로 하고 증거도 막 함부로 취합해서 뭔가를 다 세팅해 놔요. 그러면 이 자료를 검찰의 통째로 넘기는 거죠. 그 감사원이 검찰 끈앞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감사원이 그 가진 권한을 그 남용해가지고 마구잡이 포렌식하고 자기들은 다 일일이 영장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영장 감사원 고유 권한을 마치 검찰 사무실처럼 써가지고 네. 다 실제로 압수수색한 것처럼 해서 그걸 다 검찰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써먹으라고. 이제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간다. 유병호의 감사원 간다, 이런 워딩도 했었는데요. 말씀대로 그 포렌식을 하면 영장,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검찰은 하나하나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쳐들어가서 무조건 핸드폰 내놔. 이거 법으로 처벌 못합니까? 해야죠. 예. 감사원 위원장님 모셨는데 이거 법으로 처벌 못해요? 그건 남용으로 됐고요. 약간 적시납니다. 일단 감사원 규칙에 위반이 되고요. 당연히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 카운트를 한 거고, 예, 그걸 이제 1억 번이 넘게 조회가 됐다. 조회가 예, 됐다. 예. 이게 어떻게 별 민감도가 없는 정보야? 근데 이거의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사실 문제의 발단은 쿠팡에서 보안을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랑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바는, 그렇게 돈도 많은 회사가 왜 보안을 그렇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회사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에만. 모든 회사가 돈을 버는 목적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듯이 보안을 버려지는 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보안 자체가 회사의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보안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 레벨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제 하나만 들어도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겠는데, 2단
2단계 인증, 투팩터 인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한번 비밀번호 놓고 뭐 아이디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취하는 게 이제 구글 메일이나 애플이나 이런 거 예, 2단계 예, 쓰죠. 네, 그런데 네이버도 2단계 쓰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는 개보위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아직도 탈방을 안 하신 분들 한번 그 2단계 인증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뭐 그 안에서 보안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건데 아주 민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조차도 안 돼서 이게 왜 정보 유출이 됐냐면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 정보 접근을 해가지고 빼간 게 있어요. 퇴직한 사람이 그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네. 외부에서 접근해서 그걸 열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진짜 심각하다. 그게 지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조사는 아니었죠. 그게 청문회를 통해서 연석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뭐 두 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로비가 합법인 상황이고 그 로비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실에도 로비를 했고 쿠팡이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로비를 했고 다양한 곳에 로비를 했는데 이들이 받은 정보가 완전히 쿠팡의 논리예요. 쿠팡은 자체 조사를 합니다. 정보 유출이 됐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사실 알고 봤더니 3,000건밖에 안 나갔어. 3,000건? 네. 3천만 건인데? 네, 3,000건밖에 안 나갔어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작년 12월 25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하기 직전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3,000건밖에 안 됩니다. 안 나갔어라고. 3,000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뭐 5,000원 쿠폰 그리고 자기 자체에서 잡아가지고 정보를 차단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네. 근데 3,000건으로 이야기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게 SEC가 굉장히 강한 규제 당국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큰 정보 유출이나 주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을 3,000건밖에 유출이 안 됐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쿠팡은 우리 정부한테도 거짓말한 거지만 한국 국민한테도 거짓말한 거지만 어쩌면 더 두려웠던 것은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공시 정보가 떠서 거기서 큰 타격을 입을까 봐. 그래서 한국 정부에는 거짓말로 보고를 해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주주들한테 주가 관리를 하는 게 더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안보 사안들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사항들이라든가 이걸 의제로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이것도 의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주 질이 나빠요. 근데 지금 방금 깡패들이 전에 협박하듯이 하고 있어. 방금 전에 요 서한이 온 우리 정부 시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을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분 주고받으면 어떡해요? 맞다. 그리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쿠팡이 한 걸 보면은 12월 25일 날도 갑자기 발표를 한 게 정부 그 TF 그 첫 번째 회의를 앞두고 바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로비 자금이 올라간 것도 정보 유출이 되고 발표가 되고 회장이 한국 사람이니까. 다음 날. 한국 사람이 투명합니다, 한국에 일어난 일들을 한국말로 다 뉴스를 보고 영향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비스무리하게 어떻게 법꾸라지들이 근데 이 중요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대관을 세게 했잖아요. 중요한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 가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의 그 의원 만났죠.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공화당의 알리사? 데럴 아이사. 이분을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알고 만난 거예요, 알고. 이 사람의 스피커 역할이 되는 거예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당의 대표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사진 보고. 근데 저분 사퇴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응원한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우리를 길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전작권 얘기를 지금 또 가가지고 상원청문회에다가 브란슨이 또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문제적 발언을 해오다가 DMZ 평화법안 반대했죠. 서해 충돌 사과 가지고도 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심지어 방시혁 출국금지 해제해달라고 미국 대사관이 한국 경찰한테 압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야당이 계속 한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저쪽 코드에 맞춰가지고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원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대놓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 대표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쿠팡 이슈를 다룬 지 조금 시간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일은 더 커질까 생각을 해보면은 입법도 발의를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긴 하나 저는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정확한 사실 팩트의 근간에서 쿠팡의 논리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있고 입법이 지금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처리 마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마지막 있어요. 동시에 저도 탈방을 했습니다만 쿠팡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로비력도 있지만 한국 국민이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는 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사실 로비의 나라고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 미국에 적을 둔 쿠팡이 미국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압박을 한다면 일단 로비를 하는 건데.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을 때 금감원 부원장부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그 쌍방울에 대한 그 조사하는 거를 탐탁치 안 했다라는 워딩을 직접 했고요. 그러니까 쌍방울 이거 뭐냐면 이제 쌍방울이 주가 조작했는데 원래 이제 주가 조작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이거 조사해 보시오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주가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해야 된다까지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감원을 할 바 다 한 건가 싶었는데 마침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를 다 안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예, 예. 그걸 지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탐탁지 않았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수원지검 조사를 그러니까 조사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그만하고 해주지 마라. 그다음에 그만하고? 그만. 여기서 그만하고 해주지 마라. 더 해주지 마라. 그런 그거 했대요? 예, 예. 오, 워딩을 있는 했다고. 바로 잡혔네. 네, 부원장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저희 지시를 합니다. 그 수원지검에서 넘어온 것 중에 쌍방울의 아주 큰 불법이라든가 뭐 주가조 이거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근데 대량 보유 공시 위반이라든가 싼 거 짜잘한 걸로 해서 보내라. 야. 라는 지시도 했다라고. 오, 잡았네. 그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쌍방울이 홍성 기자 의심이었는데 홍성 기자 있으면 난리 났을 텐데. 금감원장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을 그럼 금감원의 부원장 보가 현장에서 자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원장 보니까 자기가 그때 부원장은 아니었는데 회의 참석했나 보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수원지검에서 내려온 그 조사 사항 중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관련 그룹에서 한 1, 2년간 378억을 갖다가 이거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제우스 1호 투자조합이라는 데를 김성태가 장난쳐서 한 4,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사를 사실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큰 거 하지 말고 싼 거 해라. 이걸 막았다는 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이 378억 이 횡령 자금을 계속 추적하는 게 요걸 갖고 이제 김성태가 필리핀 갔을 때 쌍방울 임직원들 몸에다가 뭐 두르고 어디다 놓고 해서 80만 불 빼돌려가지고 70만 불인가 빼돌려가지고 이제 필리핀 갔다는 거잖아요. 이 돈이 이 돈이 아니야. 그럴 수도 시기적으로 있겠네. 맞거든요. 횡령해서 그렇습니다. 그 돈이 사실 현금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냐 했었는데 그 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광림이나 나누스 거기 돈에서 인출된 378억 일부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복현 감사원장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된 거네요? 네. 이거 쌍방울 내부자의 직접 워딩으로 나왔고요. 했어. 네. 홍성 기자 이 사실을 알면 또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고 난리 날 것 같은데. 김승원 의원이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자기 말만 듣는다 또 그런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감사원. 아까는 감사원이었고 이번에 금감원.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저기도 내가 잘하게 했는데. 야,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법원 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탁받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한 조사라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씨한테 돈 받아온다고 3억 6천짜리 명세서를 명태균 씨가 왜 받아갔어요? 그 영상 좀 봅시다.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경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돈 받아올게. 그 내역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간다 해서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저때 비행기 티켓 확인됐고 명세서도 확인이 됐고 또 강혜영 씨가 그 조사기관 유일한 실무자예요. 네. 이 재판부는 마지막에 얘기하는 돈 대신 김영선 공천 받았다 하는 기본 골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전화 받고 선물이라고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 이 말 하는 녹취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들어봅시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저거 하나만 존재하면 그냥 자기가 과장했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서 공천 받을 수 없는 경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줘라 하는 녹취가 또 있잖아요. 들어봅시다 다시.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어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많이 맞네. 당에서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문태균이 혼자서 알아서 여론조사 했을 뿐인데 그냥 발표한 거 뿐인데 근데 왜 대통령 당선자가 일개 여론조사 그것도 지방의 직원 한 명 사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명으로 운영되는 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조사기관 관계자에게 그 사람 공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문자, 증인, 녹취가 많은 공천 비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걸 무죄를 준다? 야, 포니포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아요.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청문회 마무리 단계인데 대법선거권의 당사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 출석했는데 여기서 우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했죠. 네, 이재명 지사를 본 적도 없고 공범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압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 대목부터 들어봅시다. 김성태 증인의 접견 녹취록인데 더 이상은 저것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 저것들은 이건 수원지검의 검사실을 지칭하는 정황인데요.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 아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없는 새끼들이요. 또 김태현의 접견 녹취록을 보니까 추접스럽게 엘리트 집단이 직장에서 갑질하는 거나 지네들이 기소권 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 김성태 증인 정치검찰로부터 어떤 수준의 압박을 받았는지. 저 혼자 매일 때리고 하루 찌른다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 저희 동료들 이런 17명 가까운 사람들 구속시키고 어떤 기업 수사하더라도 아마 회사 내부자들 몇 명씩 구속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이재명 방북 대가도 없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다음에 2019년 5월 김성태 증인이 이호남이를 중국 어디서 만났나요?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만난 것은 확인해 주셔야죠. 못 만났죠? 안 만났죠? 관련된 거라.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자료가 아닙니다. 2019년 당시에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5월 6일 날 이호남이 중국 대련에서 입원을 하고 5월 10일 수술을 했습니다. 12일 멸차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5월 14일까지 평양에 체류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방북이가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국정원 내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이호남을 만났는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불가능하다. 이때 이호남이하고 만난 사진이라든지 이호남이와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양해 아니 만났다 안 만났다도 말씀 못해요?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5월 12일 날 이때 방영철이가 협력사업 거의 다 싹쓸이 해다시피 온 매우 중요한 날인데 이때 이호남이가 있었다 없었다를 증인이 기억을 못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똑같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주장한 내용은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 대신 국정원에서는 이호남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이호남이를 추적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2019년부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태 평화교류협의회와 마닐라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방영철의 지시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입니다. 마닐라에 가시기 전 3주 전 쌍방울 내부 자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다른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추진 이런 말은 없어요. 300만 불 줬다고 하는 그 돈의 용처는 방북 의전비라고 돼 있어요. 국가기관 어디에도 방북 의전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가도 지사가 가든 통일부 장관이 가든 대통령 특사가 가든 저런 표현 자체가 존재 않아요. 기업 용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혼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4일 만났다고 방영철은 주장하는데 바로 그때 이혼하면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생 최대의 임무를 김영철 통전부장으로부터 하달받고 하노이에 있었어요.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요. 7월 25, 26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대라고 하면 방영철은 7월 24일이라고 김성태 증인은 7월 25일이라고 했다 7월 26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와 시간 대지 못해요. 그때 이혼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함이 베트남 체류하고 중국 체류할 때 마닐라 세계 호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홍레 호텔, 시스타인 호텔, 호텔라 호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김홍 차장. 예,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이호남이 제3국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또 다른 제3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리오남은 국정원이 주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게 원래부터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이미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2019년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있었던 거죠. 2019년부터 자료가 있었으니까 이미 그 자료를 보면 당연히 윤석열 때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었겠죠. 예, 검찰도 그 분했으니까 다 보고도 저런 공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검찰들이 이걸로 대북송 사건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리오남 관한 당시 객관 데이터가 김건희 씨 그 선거 보셨죠? 예. 제일 먼저 꽂힌 대목이 어디셨어요? 포괄일제 두 군데를 포괄일제로 판단했죠.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해서 3건을 다 포괄일제로 본 거 아주 탁월한 거고요. 그건 칭찬이고. 예. 아니 이 판사는 칭찬을 좀 받아도 괜찮아요. 앞부분은 1심 판사가 문제였어요. 그랬죠. 우인성 판사였어요. 네. 1심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 아니었어요? 뇌물을 선물이라고 바꿔주시네요.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우인성 판사. 그리고 또 하나 포괄일제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전체로서 2010년부터 12년 12월까지 그걸 통째로 다 포괄일제로 본 거 아주 대단한 판결이라고. 그 두 부분은 그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형 세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7년쯤 저건 7년이야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를 어쨌든 공동 정범으로다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동 정범을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 드디어 인정했고 포괄일제도 줄기차게 외쳤는데 포괄일제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형이 세게 나오겠다. 근데 어제 말했잖아요. 내가 4년 5년. 그러니까 딱 맞춰서 내가 보면서 내 통 하나 봐. 사실 7년 나와야 되는데 4년 나온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랬대? 그 판사님이 다 그랬잖아요. 건호수 등 다른 공범들이 너무 약했어. 너무 약하게 받아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 언급을 했죠 판사가. 네,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판결에서. 그러니까 이 판사님은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거를 1심에서 그걸 다 뒤집어져가지고 법리적으로 이게 다 왜 유죄가 되고 특히 공동정범이 왜 되는지 왜 18만 주 중에서 특히 13만 주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쫙 했어요. 그걸 아주 잘했어요. 게다가 네가 먼저 그 상황에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계속해서 그 상황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그걸 봐야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시효는. 그래서 공동정범을 그리고 네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다. 너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때 그거 나올 때 야 이거 잘못 걸렸다 김건희 씨. 너무 잘했죠. 거기까지는 김건희 잘못 걸렸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하고 이 알선 시대 관련해서는 잘하셨다고 봐요. 다만 지금 못한 거는 이제 1심에서 워낙 건호수 등등에 대한 것이 약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이 정도였다 설명한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두 번째 거 그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 명태균 따로 얘기해. 거기는 진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거고.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당 이익을 특정하지 않고 이거 뭐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심각한 거야? 우리가 법전에 법 조문이 있잖아요. 법전 중에는 대법전이 있고 뭐 중법전, 소법전이 이렇게 있는데 판사들이 대법전 갖다 놓고 봐요.
근데 그 법전 안에 이제 그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몇 년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조문 안에 처벌 규정 안에 뭐 별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표가 저 뒤에 정말 깨알 만한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그 부분까지 찾느냐 안 찾느냐가 그 재판에 성심을 기울였냐 안 기울였냐, 정말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록을 다 봤느냐 안 봤느냐를 평가하는 척도예요. 신종호 부장 이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1심이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1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그렇고 1심을 뒤집어서 유죄를 주는 경우도 그렇고 1심의 이유를 어떠하다고 하지만 이러하다 한 적어도 대여섯 가지의 이유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내 판결, 내 자신 있다, 내가 정밀하게 봤다.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명태균 여론조사. 그거를 그렇게 무죄를 보면 안 돼요. 대가를 떠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국면에 나온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명분을 뭐로 삼았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김건희 영업행위였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하고 상관없이 혼자 알아서 했다. 그냥 미리 예정된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했을 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봤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자금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가 말이 안 되냐면은 강혜경 씨가 이제 인터뷰했던 거 있어요. 강혜경 씨가 유일한 조사기관의 실무자예요. 이 양반이 그 영상 봅시다. 아예 이 양반이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경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 받아올게. 경제서 금액이 얼마였습니다? 3억 6천 정도.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저기 나오네. 그래서 저때 비해서 살 많이 받았어.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 명세서는 있어요. 문건으로 3억 6천짜리 명세서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인데 원래 발표됐던 거야. 근데 김건희 씨한테 이거 내놓으라고, 비행표도 있어요. 확인됐어요. 내놓으라고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정황과 녹취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뽑아볼게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전화 왔어. 김영선 공천 준다고. 들어봅시다 다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명세서 대신 저걸 받아왔다고 말하는 거고, 저것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나오잖아. 윤석열 김건희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들어보세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그래서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도 전화가 있어요. 김건희 미루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선인요? 그러니까 했는데. 쫙 이렇게 공천 비리가 중간중간마다 증거와 정황이 있는 건 없어요. 스모킹건이 이렇게 나온 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정책연구소라는 걸 통해서 정내 한국 뭐 정책연구소가 뭐 아무튼 뭐 거기서 정내 여론조사를 했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꾸로 최종적으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는데 윤석열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가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렇죠. 다만 형식적으로 공관위의 의결을 거치죠. 판사가 꽂힌 거는 공관위의 의결을 가지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면죄부를 주니까 역으로 앞서서 했던 이런 여론조사들을 뭘로 퉁을 치냐 하면 정내 여론조사라는 걸로 퉁을 친 거예요.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받으려고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알선 수재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범죄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소위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대통령 권력이 말 그대로 정당의 정당제도를 침범해가면서 정당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칼은 무뎌지는 거 아닌가 하는 한계를 좀 느끼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등등의 그렇죠. 뭐 다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될 돈 몇백억 되잖아요. 몇백억 되는 거 이런 것들의 여파까지도 고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이. 이거는 오히려 그 주가 조작보다 더 쉬워. 어제 청문회에서 보면서 그때 그런 이복현 그때 금감원장이 큰 키를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성원 의원이 엊그제 여기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금감원 현장 조사를 갔더니 그 금감원 부원장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장 보가. 이복현이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는 걸 금감원이 협조하는 걸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협조하지 마라. 두 번째 조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협조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밑에 조사한 사람들은 다 주가 조작이란 그 심리 분석자라고 다 있으니까 요거 갖다 주면은 요거 빼박 그 기소로 당연히 이어갈 텐데 이걸 협조하지 마라 하니까 이상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저께 청문회에서 이윤환 검사가 나왔잖아요. 이윤환 검사가 그때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 간 검사예요. 대검 반부패부에 있다가 파견을 가버렸거든 수원지검으로. 이 사람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그때 자기가 2차 요청을 금감원 직원들하고 만나서 요청했을 때 금감원에서 먼저 이거 압수수색하지 말고 압수수색 얘기는 안 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으로 보내주는 건 그 절차만 빠르게 하는 거지 실제 금융정보 자료가 그 금융정보가 있는 거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압수수색하기 전에 안건은 빠진 거지. 안건은 빠진 거로만 지금 쌍방울권을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 이상하잖아요. 어제 이윤환 검사는 금감원에서 먼저 그걸 갖다 압수수색하지 말고 패스트 트랙으로 보낸 걸 원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복현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압수수색 영장이 정차대로 들어와서 이걸 다 보내줘 버리면은 김성태를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협조하지 마라. 그거 보내지 말고. 그랬더니 말이야 여기서 이윤환 말을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껍데기 자리만 넘어간 거잖아요. 제스처만 취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걸어서 할 바를 다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패스트트랙만 걸어서 껍데기만 보내버린 거지. 그래서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죠. 조치를 한 것이다. 그걸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부린 거예요. 거네. 예.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허위 공시한 그것만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지 말고. 그 금감원이 할 바를 다 했다는 알리바이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실제로는 수사가 안 되게 한 것이다. 예. 와 이거 우리 홍상훈 기자가 그거 의심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할 바를 다 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현 이찬진 금감원장이 다 그런 취지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복현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알았느냐 몰라. 대단히 중요한 알았다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된 거야. 아니 당연히 알았죠. 어제 박성중 의원이 이거 홍상훈 기자님이 계속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요거는 얘기했잖아 지금. 요건 혼자 다 아는 아는 얘기를 하는 자다. 어제 박성중 의원이 문건 하나 공개했는데 이시원한테 묻잖아요. 이시원한테 묻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관련된 재판은 수사는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매일 보고를 받았는데 저 이시원이 그 대답을 못 하잖아.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휘하고 금감원, 국정원 그렇지. 모든 부분을 지금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아니,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했다고 봐야지. 그렇지, 봐야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저 어제 그 청문회 보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수원지검하고 상층부에서 역할을 해서 서로 야 연결했겠죠. 그거 절대 압수수색 우리 하지 말고. 원래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서 한반도를 주둔했습니다. 북한을 막는다. 네.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국방에 도움이 돼야 그 비싼 땅을 공짜로 쓰게 해주고 또 엄청난 방위비도 내고 하죠. 그런데 이 현대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를 벗어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들어봤죠. 인도태평양 많이. 인도태평양 하면 인도 앞바다부터 미국 서해안까지 엄청나게 넓어져요. 이 바다로 중국이 진출하는 걸 막겠다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을 한반도에만 두는 게 아니고 인도태평양으로 넓게 확장하겠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우리 땅의 기지를 공짜로 쓰게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과의 전쟁 기지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생각날 때부터 계속 봐야 돼 이거.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저 사람들은 전쟁터로 보는 거예요. 군사 기지로 보는 거고. 누가 미국도로 우리 땅을 중국과의 전쟁 기지로 쓰라고 했어?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전쟁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체제 피해국이 된 것처럼 우리는 중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미국 중국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가 최대 피해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대통령이 주권을 이야기하는 숨은 뜻입니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에서는 국힘에서는 이제 전자권 그래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전자권 환수까지 가는 건데 전자권 환수 얘기하면 경기를 해요. 뭐 미국과 동맹이 깨진다, 뭐 남한이 공산화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군사 작전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겠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군사 동맹을 깨자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우리가 갖자는 거지.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국방장관과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국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 상황 보고라고 돼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 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영상을 좀 하나 들어볼까요?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배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우리 신동욱 의원이 한 건 했어요. 박상용의 입을 통해서 수사 현황이 부장, 차장, 지검장, 대검, 총장까지 다 보고했다라고 지금 4월 14일 날 불법 청문회,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서 유증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형사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각 지검의 현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전달받았다. 이거를 일보라고 했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PPT를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정권 당시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쌍방울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5월 1일 날에 수사 계획서까지 다 돼 있어요. 이시원 공식변호사 이 문서 일보 받으셨죠?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보 형태로 하루에 2번씩 비공개로 대통령의 직접 보고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윤석열은 아침 11시에 술 먹다 늦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사들 만나가지고 이재명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느냐 이 내용만 점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문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문건 실제 맞다면 이거는 빼박인 정황이죠. 예. 이 조작 기소 사건들 윤석열 지하에 있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검찰 출신의 비서들, 현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이 관련 사안들 다 특검이 발족하면 소환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잠시 후에 편집해서 박성준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거의 보도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고 싶은 대목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형 그저께 있었잖아요. 네, 20년 구형. 예. 이제 계엄 이후 특검 구형 그리고 판사 선고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재인 검사라고 검사 출신 대선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구형 사유를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형과 그리고 선고를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언론 인터뷰 중에 하나 잠깐 봅시다.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었거든요.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럼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 때문에 굉장히 수차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KBS와 전화 인터뷰였거든요. 네. 자, 마치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검찰 소환 전에 공항에서 이재명하고 무관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다음 봅시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2박 3일 구치감 들어가서 배를 가른다는 소리 듣고 또 가족과 지인 구속되고 하니까 말을 바꾼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해서 2주 만에 이것은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하다가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었다고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 바꾼 이유를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귀국 전에는 그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귀국 후에 가족과 지인 직원들이 구속되자 그 압박의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요거 대목 한번 봅시다. 증인 2023년 1월 17일 날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과 쌍방울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은 경기도 방부병 대납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14일 만에 진술이 확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그 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일 조지현 부장이 인터뷰한다고. 내가 파견 나와서 만난들 뭐 빠른 얘기 들 거고. 그래서 먼저 제가 전화로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항에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막상 구치대 와보니 10명. 그 다음 주에는 내국송 관련자 전원 다 구속시켰다. 친동생 제 동료들을 10명 한 가정의 아버지나 자식들 배고프면 뭐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 구속하고 압박을 하더라. 그런 압박을 해서 증인 진술을 바꿨는데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됐든 북한에 돈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뭐 아래가 상의를 모르는데 상의.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혀 본 적.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혀 단절됐다는 것인데. 아니 그냥 제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 됐어요. 자, 대북 송금 건은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건이었는데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이 엮으려고 했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게 사실 이 청문을 통해서 거의 명백히 드러났어요. 이번 청문의 특징이 성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원래 청문회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나?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원래 월북으로 당국들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게 월북이 아닌 걸로 바꾼다고 그러죠. 근데 국방부는 기존에 월북이라고 발표한 게 문제가 없다는 문건을 들고 갔더니 그 NSC에 참석한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이 찍찍 긋고 직접 고쳤다.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그러자 김태호 전 차장이 이 앞부분은 저희가 그 방송에서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그러자 김태호 전 차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관련 의혹 다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 사인펜도 없었고 볼펜도 그 주변에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당시 국방부 관계자 그 문건을 직접 들고 갔던 사람 자기가 찍찍 긋고 쓰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 그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요. 이게 굉장한 장면인데 이것도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해가지고 김태호 차장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이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당시 국방부 관계자 그 문건을 직접 들고 갔던 사람 자기가 찍찍 긋고 쓰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 그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요. 이게 굉장한 장면인데 이것도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해가지고 김태호 차장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이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길긴 한데 이게 중요한 순간이라 처음부터 틀어봅시다. 지난 4월 9일 국정조사 기간보고 당시 201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회의에서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지칭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랬어요.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국방부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김태호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에서도 안보자료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태호 증인이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하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수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경 발표 연계해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삭선한 부분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 이 거짓말하는 순간이 밝혀지는 건데. 자, 그리고
이 모든 조작 기수의 정점에 대통령실 윤석열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마치 총장인 것처럼 지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건을 박성준 의원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 청문회 초기에 왜 박상용 검사 국힘이 따로 불러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청문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청문회 아니라고 당내 행사라고 하셨던 맞죠. 것 당내 행사예요. 네. 바로 그 당내 행사라고 제가 불렀던 그 현장에서 등장한 문건을 박성준 의원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따르면 매일 윤석열에게 네. 이재명 관련 사건이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이것도 보도가 안 돼서 좀 길지만 그 핵심 내용을 그렇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2심에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5년이었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혐의가 다 뒤집혀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를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두 장관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난 것을 이 지금 말한 이유로 다시 유죄로 번복 뒤집은 겁니다. 파기하고. 이거 직접 잠깐 들어봅시다.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올 수 없는 시간에 통보를 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신 상대로 계엄 옹호하는 그 메시지를 발신한 이것도 1심 무죄였는데 이거 뒤집혀져.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봅시다. 이 사건 피지 중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그리고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부분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직권남용 관련사 방해로 유죄 판단. 그중에서 유일하게 무죄가 된 것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마치 계엄 전에 사인받은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건이 있어요. 네.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행사하진 않았다 해서 행사 부분만 무죄. 그 외 전부 유죄였어요. 네. 자, 양형사유 선고까지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자, 이 판결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번째 선고예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가지고 설치한다 만다 온갖 말들이 많았고 몇 달을 끌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1심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도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언론들이 관심이 없어서 기자도 안 들어가고 보도도 안 하던데 그 영상을 보면 윤석열을 훨씬 엄격하게 다룹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했다는 게 이 선고로 입증된 셈이에요. 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다는 거 이 대목도 강조돼야 되는데 거의 보도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청문회 이 보도도 진짜 보도량이 적은데 이런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주 클리어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새롭게 밝혀진 그 정황과 증언과 문건의 아주 대홍수였는데 왜 이렇게 보도량이 적은지.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실무진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자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병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법 집행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적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표정하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와닿죠. 네. 검찰청 폐지의 이런 요인 중 하나다. 당신이야말로 법기술자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부역했다. 법기술자는 자기 같은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선배로서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태풍이 되어서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 현직 검사로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야 하는 대목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 한번 들어보실, 영상으로도 공개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전쟁 업데이트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트럼프가 또 메시지를 내놨으니까 승리 선언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며 봉쇄 장기화에 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봉쇄 장기화.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에 내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이 그럼 조작 기소된 건을 공수처 안 합니까? 조작 기소 증거가 넘쳐나는데 그걸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든가. 그것도 못하면서 조작 기소인데 공소 취소는 하지 말라. 왜요? 왜요? 보수가 그러는 건 그러니 해요. 무작정 공격하는 양반들이니까. 근데 진보 매체도 일부 비판하거든요. 저는 이건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없지만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아라. 왜요? 왜요, 진짜? 왜요? 아니 그런 기자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들이 가족들 잡아가고 동료들 잡아가고 지인들 잡아가고 그렇게 만들어내서 조작 기소하면 나 그래도 기소됐으니까 재판받아야지 할 겁니까? 죄가 없는데 조작 기소한 검사 처벌하고 죄가 없는데 기소된 피해자는 재판을 취소해야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무슨 헛소리야. 왜요? 진짜 왜요? 자, 이런 소리 나올 텐데 그때마다 다 같이 외치도록 합시다. 왜? 를 반입하고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하고 피의자를 2박 3일간 감금하고 밀실에서 조사와 면담을 지속하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정재창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별건의 별건을 수사하고 협조하는 피의자의 범죄는 봐주고 정말 끝없는 위법과 불법 조작이었습니다. 특검이 필요합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17페이지에 11번째 항목에 제도 개선 및 사후 예방 조치 이외에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 및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시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구 의결 또는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의 의결 등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와 같이 기사 진짜 많이 나와. 벌레냐 막 오물이냐. 거친 말들 쏟아냈는데 조선일보 기사 한번 띄워보세요.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거 말고요. 그렇죠. 조선일보 기사. TV조선 말고. 조선일보에는 그 짤을 띄워놨어요. 악수 뒤 손톱한 장면을 짤을 저렇게 탈탈 털었다 이거예요. 네네. 여기 그 다음 여기 장면에서 네네. 탁탁탁 털었다. 딱 이렇게만 잘라놨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정 후보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처음 해봤고 손이 저리니까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한 것 같다. 이전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도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네.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고 손이 저려서 그랬나?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일단 직접 들어봅시다. 본인 이야기를. 저는 하루에 거의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이게 시장이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손이 저린 거예요. 저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물 묻은 장갑에다가 장갑 안 벗고 악수하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비디오 보면 다 나오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이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공격을 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JTBC가 그래서 그래?
다른 장면은 없어? 하고 팩트 체크를 했죠. 그렇습니다. JTBC가 팩트체크를 한 결과 이전 영상에서는 손 터는 장면이 없고 논란이 된 장면의 전후를 보니 장갑을 낀 손을 이의식하는 상인을 향해서 하정 후보가 먼저 악수를 요청을 했고 이때 물이 묻어서 손을 닦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하. 자, 일단 이거 기왕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으니 그 이전 영상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돌려보세요. 그렇구나, 없구만 진짜로. 더 빨리 돌려도 되겠는데? 이거 언제 나와 이거? 자, 이게 이제 요즘은 유튜브들이 실시간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저런 게 없으면 또 저거지 시비 걸 텐데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조선일보 딱 잘라낸 짤, 네. 그 전후 영상을 봅시다. 다 합쳐서. 여기 보시면 어머니께서 이제 장갑을 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악수를 해도 되나 하고 살짝 손을 빼셨는데 후보가 먼저 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이랑 또 악수를 해야 되니까 손에 물을 쓱쓱 받고 다음 분이랑 악수를 한 장면입니다. 그렇구나. 물에 묻어서 물 묻은 손이 다른 사람 손에 네. 또 물 묻히잖아요. 저때 아마 무의식적으로 물 묻은 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저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벌레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장갑 낀 사람 손을 잡았을 리가 없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런 해명이 없더라도 영상을 보면 물 묻은 장갑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저려서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만약에 정말로 저 사람은 상인들과 손잡는 게 상인들을 벌레라고 생각해서 꺼림쩍해서 그러는 거라고 의심된다면 JTBC처럼 그 영상을 그 전 영상을 다 찾아보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조선일보는 딱 그 장면만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봐라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댓글 공작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탄생했냐면 인간과 함께 탄생했어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가 유명해서 그전까지 오프라인 학원 스타 강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억대 수익을 올리는 스타 강사가 탄생을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사는 많아봐야 한 교실을 꽉 채우는 몇백 명을 상대하지만 인강 1타 강사는 그 제한이 없잖아요. 수십만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타 강사와 그 외 강사의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과목 하나당 한 사람의 1타 강사한테만 들으면 되지 과목을 여러 명한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1타가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집니다. 1타 강사는 수백억, 그 외에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강사들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시작되는데 온라인 강의니까 전쟁터가 온라인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 게시판들이 되는 거예요. 초기엔 강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명문대에 진학한 왜냐하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 과목을 잘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공부 잘한 학생한테 알바를 시킵니다. 상대 강사를 게시판에서 공격하라고. 이런 알바들이 점점 조직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받는 보수가 학생 신분으로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팀장이 생기고 팀원이 생기고 일단은 몇백억짜리 사업이니까. 대학생 팀장 하나가 팀원들 서너 명 꾸려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져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점점 어둠의 기업이 되어갑니다. 기업형이 돼가요. 그리고 유명 강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댓글 팀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팀이 양쪽으로 맞게 돼요. 이거는 제가 그 현장을 뛰던 선수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댓글팀끼리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자 그 팀들의 기법이 고도화되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적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법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 수많은 기법들을 제가 목격한 바도 있고 또 현장에서 뛰던 팀장급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A 강사를 무너뜨리게 해요. 무너뜨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A 강사도 이미 댓글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댓글 알바들이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점 발전하냐면 A 강사 강의를 예를 들면 1년 전부터 추가를 합니다. 그 강의 노트도 충실하게 온라인의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기록도 남겨요. 진짜라 이거지. 그러다가 수능 한 2달 전쯤에 갑자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들 팀원이 초기에 댓글들을 점령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참아와서 갑자기 비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강의가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일반 학생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 초기에 점령한 가짜 댓글 팀원들이 소위 다구리를 합니다. 단체로. 내가 대학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험악한 말로 몇 명을 조져버리면 더 이상 토를 못 따라요. 그럼 분위기를 장악해요. 강사는 당하죠? 가장 먼저 알바인 전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막 찾아보면 1년 전부터 내 수강을 한 거야. 진짜 학생이었구나라고. 강의 노트까지 충실하게 있는 거야. 네.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학생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시작하면 내 강의가 정말 잘못됐나? 자신감을 잃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동안 모아둔 영상들. 국가무실 1차장 강의. 네. 나와서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펜도 없었다. 수정할 펜도 없었다. 사인펜. 그 영상이 있어요. 잠깐 봅시다. 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지지했죠. 그 보도자료 촬영하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랬어요.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국방부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그 뒤에 다시 증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시 자기가 다시 한번 부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봅시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 자, 이거 김동완 의원 거기 때문에.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쓰였습니다.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에서도 안보전략 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태호 증인이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추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경발표 연계에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착선한 부분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찍찍 지우고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니야? 제가 저 질문을 한 이유가 김태호를 처음에 증인 세우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가지고 약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얘는 김성구 사단장을 불러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테러를 차단해야겠다. 그게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 펜을 들었냐. 그리고 김태호가 얘기하기에는 최초 그 국방부의 그 발표가 월북 추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이 자기하고 같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국방부가. 근데 그게 보면 국방부가 처음 공식 브리핑은 약간 애매한데 백브리핑으로 월북 추정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차단해놔야겠다라고 해서 김성구 사단을 불러서 그때 1차 그리고 문서에는 월북 추정이 안 돼 있고 국방부의 입장이 1차 발표 내용과 같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차 발표 내용이 월북 추정이 맞냐 이것까지 좀 닫힌 질문으로 저희가 좀 구성해서 이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거짓말이 딱 드러나게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주 이거 깔끔하더라고. 아니, 저희가 어떤 질문까지 있었냐면 통상 회의를 하면 펜을 안 가져가고 옆자리에 펜 놔두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기관에서. 그렇지, 맞아.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사실은 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다 있어요. 비치에도. 저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분이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당시 정책기획차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지금 사단장인데 시원시원하게 억울함을 많이 나겠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김태호 1차장은 저희가 어제 위증 고발 명단을 고발했고. 발표해서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차장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도 한 번도 안 됐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걸린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정황과 증인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 했냐가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근데 윤석열이 고발을 지시했으니까 윤석열이 시켰겠지라고 우리는 이제 강력 의심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패할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6월 10일 이게 지금 6월 10일 날 22년 6월 10일 날 상황인데 3일 뒤에 자기네들이 대통령한테 그러면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청구를 안 한 게 아니고 금감원이 먼저 그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했는데 금감원 현장 조사를 나갔었잖아요. 지난주에. 맞습니다. 그때 금감원 부원장부 지금의 부원장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원지검하고서 2차 조사 협조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협조하지 말라. 이복현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상우 팀장이 지시를 그 조상우 팀장한테 한 거겠지 금감원에. 그러니까 수원지검하고 2차 협의를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말고 우리는 패스트트랙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야만이 껍데기 자료만 가니까. 그래야만이 기소를 못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에서 기소를 못하면서 불기소하면서 사유서로다가 금감원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보냈다. 그거 보여주세요. 그 불기소 사유서에다가 금감원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단서가 부족해서 이거 기소를 못한다. 완전히 양쪽이 다 짜고 친 거지. 그러면서 서로 다 할 바를 우리는 다 했어. 이렇게 면피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검찰 측에서는 이전에 김영남 검사도 그 금감원에서 온 자료가 부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감원에 책을 떠넘긴 거예요. 서로가 약간 말을 맞추는 식이 된 걸 수도 있고 또 핵심적인 게 그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으면 이것을 지금 사실은 조사한 거 보면 시비 관련된 그러니까 공시에서 드러난 것들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 있으면 별도의 모든 이제 시세 조정 행위를 다 판단한 다음에 남부지검으로 따로 보낸다고 합니다. 거기 원래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지검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받았으면 본인들이 추가적인 조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남부지검에 보내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금감원도 나서서 봐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시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이 이 조사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쌍방울로 타겟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데는 쌍방울 관계자가 자기들 의도대로 거짓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정상 수사를 막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상 수사를 막는 데 있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 홍상 기자가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젠다야. 수원지검의 이윤한 검사가 금감원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보낼 사안이 아닌데 왜 패스트트랙으로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검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금융거래 개인적 그 정보가 안 넘어오면은 기소를 못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금감원에서 안 보낸다니까 그래 그럼 그냥 보내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검사라면은 무슨 개소리야. 니들이 안 보낼 거면 우리가 압수수색 그럼 청구할게. 그래서 다 뺏어올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안 한 거는 그 윗선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수원지검 아닌 검찰 전체 지휘부에서 짰다는 거지. 사실은 만약에 그 개인정보를 진짜 거래정보를 다 보내버린 금감원 자료를 다 보내버리면은 김성태를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증거가 남아버리니까. 자, 홍상 기자님 이제 그만 마시겠습니다. 이게 피달라 그래 몇 분 듣다 보니까 칭찬 끝.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사실은 그 검찰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걸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예.
패스트트랙은 뭐냐? 금감원이 내부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검찰한테 통지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그 위원회 거치지 없이 않는 거거든요, 긴급하니까 검찰에서 빨리 수사해달라고. 그만하세요 이제. 왜냐면 홍상 기자님 칭찬으로 귀결되게 돼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걸 못 보는 거지. 진짜 너무 여러 번 해서 됐어. 그걸 처음에 문제 제기했고 그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 홍상 기자가 의심했듯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시 거기에 원오브 댐이었다. 왜냐면은 최근에 현장 조사 때